12년이라, 지안 씨. 비서로 있기엔 꽤 긴 시간이지. 그 말은 마치 비단에 쌓인 독침처럼 매끄러운 유리 책상 위를 떠다녔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입꼬리는 경련하지 않도록 꽉 다물었고 시선은 지난 10년 가까이 보좌해온 상사, 최민석 상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어투는 평소처럼 무심하고 친근한 척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거대한 바위처럼 내 가슴을 짓눌렀다. 사실 이미 알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조짐이 보였으니까. 내가 항상 참석하던 회의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부서 전체 메일 수신인에서 내 이름이 실수인 척 빠져 있거나 내가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뚝 끊기던 동료들의 귓속말들. 그리고 물론 강준호가 있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갓 졸업한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가 크고 언제나 최상무 곁에서 커피를 대령하며 아부 섞인 칭찬을 늘어놓던 그 새로운 골든보이. 이해합니다. 나는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심장은 귓가에서 쿵쾅거리고 있었지만 티를 내지 않았다. 오늘부로 해고인가요? 최상무는 내가 울거나 소리치지 않는 것에 안도하는 눈치였다. 그런 건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2주치 급여가 위로금으로 지급될 거야. 인사팀이 오늘 중으로 퇴사 절차를 도와줄 거고. 그리고 지안 씨,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란 거 알지. 물론 개인적인 감정은 없을 것이다. 사람을 눈 하나 깜짝 않고 내칠 때 의뢰하는 말이니 알겠습니다. 나는 익숙한 우아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강준호 대리에게 축하한다고 전해주시죠. 최 상무는 나의 침착함이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준호 씨는 잠재력이 있어. 우리에겐 크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제안하는 모든 것에 예라고 말할 사람이 필요해. 나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짐을 챙기겠습니다. 내가 책상 너머로 손을 내밀자 최 상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맞잡았다. 그의 악력은 단단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어쩌면 그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결국 저질렀다. 상무실 문이 내 등 뒤에서 찰칵 닫혔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파티션 너머로 벌써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내 책상은 언제나처럼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나는 책상 밑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종이 상자를 꺼냈다. 한국의 치열한 기업 생태계에서 12년을 버티려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끝을 항상 대비해야 하는 법이다. 업무 수첩들을 챙겨 넣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둔 검은색 USB가 눈에 띄었다. 아무런 표시도 없는 평범한 물건이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회사의 내부 추적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을 직접 구축했다. 내 업무 기술서에는 없는 일이었지만 아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기에 내가 도맡아 했던 일이었다. 모든 버그 수정, 맞춤형 패치, 업데이트 내역이 그 USB 안에 들어 있었다. 강준호가 내 업무를 인계받겠다고 쫓아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는 손도 대지 않은 물건이었다. 나는 그것을 핸드백 속에 챙겼다. 지안 과장님, 컴플라이언스 팀의 박지은 대리가 내 파티션 모서리에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진짜예요? 나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야. 하지만 왜요? 비서 출신은 승진할 수 없다는 거지.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지은 씨는 경악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과장님이 다 하시잖아요. 과장님 없으면 우리 부서 절반은 마비될 텐데. 이번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지어졌다. 글쎄, 이제 곧 알게 되겠지.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목구멍 깊은 곳에서 익숙한 울컥함이 치밀어 올랐다. 단순히 직장을 잃은 게 아니었다. 내 자신의 일부를 두고 나오는 기분이었다. 문제가 누군가의 책상 위에 올라가기도 전에 해결하고 아무도 모르게 엉망이 된 일들을 수습해온 12년의 충성심. 인사고과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다. 그저 형식적인 악수와 닫힌 문뿐. 금요일 오후의 주차장은 유난히 햇살이 따가웠다.
나는 차에 앉아 잠시 동안 무거운 담요처럼 나를 감싸는 침묵을 느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여동생 수진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이번 주말에 점심 어때? 언니 요즘 통연락이 없네. 나는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일단 혼자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사무실로 돌아가 내 낡은 의자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을 강준호를 상상했다. 내가 수년간 구축해온 시스템을 그가 실행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커스텀 코드로 이루어져 있는지, 올바른 유지보수 순서가 없으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 방금 검은색 USB를 가방에 넣고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와인 한 잔을 따르고 노트북을 열어 오래전 만들어둔 비공개 백업 계정에 접속했다. 아무도 모르는 계정이었다. 시스템은 당장은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잘못된 모듈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내일은 아주 흥미로워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습관처럼 일찍 눈을 떴다. 12년의 루틴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았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할 때 나는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열었다. 알람도, 긴급 이메일도, 나를 기다리는 긴 업무 리스트도 없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나만의 하루가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내면 어딘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전기가 흐르는 공기처럼 기묘한 긴장감이었다. 오전 9시 13분 시작되었다. 내 핸드폰 화면이 메시지 알림으로 환하게 켜졌다. 박지은 대리, 지한 과장님, 시스템이 이상해요. 파일들이 사라졌어요. IT팀 김 대리, 저기 뜬금없는 질문 죄송한데 재고 관리 소프트웨어 로그 업데이트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세요? 3분기 이후 데이터 접근이 안 돼요. 회계팀이 과장, 긴급입니다. 통화 가능하신가요? 제발요.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차분하게 뛰는 심장을 느꼈다. 고소해하는 것도 화가 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가 세워놓은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필연적인 기분이었다. 사실 내가 만든 맞춤형 시스템은 그 복잡성을 이해하고 있어야만 원활하게 돌아갔다. 매 분기마다 예정된 업데이트가 있었고 매달 수동으로 데이터 조정 작업을 실행하지 않으면 백업 데이터가 충돌을 일으켜 시스템이 잠기게 되어 있었다. 이 모든 내용은 강준호가 읽을 필요 없다며 큰 소리쳤던 인수인계 매뉴얼에 적혀 있었다. 핸드폰이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강하게 진동했다. 박지은 대리, 최 상무님 지금 난리 났어요. 시스템 다운돼서 주문 처리가 안 된대요. 도와주세요. 몇 초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떴다. 최 상무입니다. 당장 전화해.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진동은 끈질기고 절박하게 계속되었다. 나는 화면이 꺼지고 무거운 침묵이 남을 때까지 그저 바라만 보았다. 오전 9시 57분 회사 웹사이트가 다운되었다. 오전 10시 15분 상무실 직통 전화는 재고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한 거래처, 고객사, 타 부서의 항의 전화로 불이 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다. 나는 악의적인 짓을 하지 않았다. 사보타주를 한 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퇴사했을 뿐이다. 오만과 편애로 쌓아 올린 최상무의 모래성은 그가 가장 과소평가했던 단 한 가지, 바로 실무 지식을 잃는 순간 무너져 내렸다. 오전 11시 6분 단골 카페에 앉아 두 번째 커피를 주문했을 때 나는 비로소 최상무가 보낸 이메일을 열어보았다. 제목, 긴급 업무 지원 요청. 지한 씨, 어제 대화가 좀 갑작스러웠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지금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서 말인데 자네가 관리하던 추적 및 재고 시스템에 관한 문서나 메모 혹은 가이드가 있다면 공유해주면 정말 고맙겠어. 팀과 회사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자네 시간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하겠네. 가능한 한 빨리 연락 줘. 운영총괄 최민석 상무.
나는 메시지를 2번 다시 읽으며 그 아이러니를 음미했다. 12년 그리고 그들이 버린 가치를 깨닫는 데는 단 2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11시 15분이었다. 평소라면 내가 준비한 자료로 내가 주도했을 긴급 대책 회의가 열릴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 곁에는 강준호가 있었다. 지은 씨가 보내온 문자에 따르면 강준호는 지금 서버 탓, IT팀 탓, 심지어 낡은 시스템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시스템을 배울 시간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은 절대 인정하지 않은 채 나는 답장하지 않고 최상무의 이메일을 닫았다. 어떤 교훈은 뼈저리게 겪어야만 배우는 법이다. 정오가 되자 블라인드와 링크드인은 소문으로 시끄러웠다. 대규모 감원설이 돌았고 고객사들의 배송 지연 불만이 쌓여갔다. 회사의 최대 고객사인 세계유통이 기술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예정된 미팅을 취소했다는 찌라시도 돌았다. 나는 아파트 거실에서 춤을 추거나 환호하지 않았다. 그저 엄숙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이 고통받아서가 아니라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문제는 내가 아니었다. 한 번도 나였던 적이 없었다. 목소리 큰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보다 우대하고 내실보다 거칠애를 선호하는 그들의 조직 문화가 문제였다. 나는 그들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단단한 집안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절박한 이메일과 전화 한 통마다 조금씩 가라앉는 모래쉔 위에 서 있었다. 핸드폰이 또 울렸다. 지은 씨였다. 지은 과장님 귀띔해드려요. 최 상무님 방금 CEO한테 불려갔어요. 다들 뿔났어요. 왜 강준호 대신 과장님 승진 안 시켰냐고 난리예요. 나는 수천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의 무모한 결정을 변명하고 있을 최 상무를 상상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강물은 이제 거세게 흐르며 불안정한 모든 것을 휩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씀하셨듯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듯 바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고객 포털은 마비되었고 내부 시스템은 부분적으로 복구되었지만 오류투성이었다. 배송은 지연되었고 주문은 중복되거나 누락되었으며 심지어 엉뚱한 물류센터로 보내졌다. 협력 업체들은 분노했고 고객들은 패닉 상태였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언제나 젠체하며 침착했던 최민석 상무는 눈에 띄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은 씨가 전장에서 보내오는 타전 소식처럼 계속 상황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지은 최 상무님 3일 밤샌 몰골이에요. 대표님이 전 직원 보는 앞에서 소리 질렀어요. 강준호는 와이셔츠가 땀으로 다 젖었고요. 나는 최 상무의 어떤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다. 복수하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건 존중의 문제였다. 그들은 나에게 존중을 보여주지 않았다. 12년의 충성, 시키지 않아도 야근하며 아무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고 인턴들을 교육하고 갈등을 중재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었던 시간들. 그리고 나는 면전에서 비서 따위는 승진 못해라는 말을 들었다. 이제 내가 처리하던 그 보이지 않던 일들이 갑자기 아주 잘 보이게 된 것이다. 오전 11시 30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여보세요, 이지연 씨 맞으신가요? 차분하고 전문적인 여성의 목소리였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울 로지스틱스의 민태영 대표님 비서실장 한소희입니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한울 로지스틱스. 우리의 옛 경쟁사이자 업계의 거물이었다. 바쁘신 시간에 실례가 안 되었으면 좋겠네요. 민 대표님께서 이번 주에 지한 씨와 미팅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강력한 추천을 받으셨거든요. 숨이 턱 막혔다. 누가 저를 추천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세계 유통의 담당 임원분이셨습니다. 그분 말씀을 그대로 옮기자면 작년에 우리가 재계약한 유일한 이유는 이지한 씨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민 대표님과 뵙고 싶습니다.
잘 됐네요. 목요일 오전으로 일정을 잡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가슴도 답답하지 않았다. 이건 공포가 아니었다. 가능성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여동생 수진이를 만났다. 헬스케어 기업의 인사팀장이자 현실적인 성격의 수진이는 인생에서 헛발을 디딘 적이 없는 아이였다. 우리는 어릴 때 자주 가던 인생이 공평하고 모든 게 말이 된다고 믿었던 시절의 추억이 깃든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마주 앉았다. 수진이는 내가 해고당한 이야기, 시스템 붕괴, 그 후의 일들을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 나는 최상무가 보냈던 해고 통지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사람이 아니라 프린터가 쓴 것처럼 차갑고 건조한 문장이었다. 수진이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언니, 이거 소송 걸 수 있는 거 알지? 부당 해고뿐만 아니라 차별로도 걸 수 있어. 12년 동안 승진 누락이라니. 말이 돼? 소송하고 싶지 않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더 나은 걸 만들고 싶어. 수진이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뜻이야? 내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 나를 그저 배경화면 취급하지 않는 곳. 내가 성장하고 주도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 수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언니는 항상 고장난 시스템 고치는 걸 좋아했지. 고칠 가치가 있을 때만.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다. 다음 날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다. 예전에 내가 보좌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긴 김 이사님이었다. 지한 씨, 정말 미안해요. 최상무가 그런 짓을 했다고 들었을 때 뭐라고 했어야 했는데 내 자리가 위태로워질까봐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어요. 잘못된 일이라는 거 우리 모두 알아요. 지한 씨는 우리 회사의 접착제 같은 존재였어요. 다음에 뭘 하든 그곳은 행운일 겁니다. 혹시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나는 수년 동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투명 인간의 일 같다고. 하지만 투명하다고 해서 부재한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은 부재를 느낀다. 특히 당신이 지탱하고 있던 부분이 무너져 내릴 때는 더더욱. 그날 오후 나는 노트북을 켜고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했다. 몇 년 만이었다. 링크드인을 열고 구직 중, open to work 설정을 공개로 전환했다. 1시간 만에 메시지가 3통이나 왔다. 다음 날 아침에는 10통이 와 있었다. 세상은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열리고 있었다. 내가 소리치거나 다 불태워버려서가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걸어 나와 내 실력으로 말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실력은 아주 크게 말하고 있었다. 한울 로지스틱스 본사는 태양 로지스틱스와는 완전히 달랐다. 현대적이고 개방적이며 환영받는 분위기였다. 리셉션 직원은 내 이름을 부르며 반겼고 기다리는 동안 에스프레소를 권했다. 공기 중에서는 절망이나 묵은 커피 냄새가 아니라 시트러스 향과 신선한 야망의 냄새가 났다. 정확히 오전 9시 한 비서실장이 따뜻한 미소를 띠며 나타나 나를 최상층으로 안내했다. 민 대표님이 만나 뵙기를 고대하고 계세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여기 임원분들도 태양 로지스틱스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난리예요. 지한 씨가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셨거든요.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쿵쿵거리고 있었다. 긴장해서가 아니었다. 10년 넘게 그저 비서 취급만 받다가 스카우트 대상자로 회의실에 들어가는 기분이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대표실에 들어서자 민태영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50대 초반의 큰 키, 넥타이 없는 블레이저 차림. 오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이지한 씨, 그가 손을 내밀며 따뜻하게 말했다. 드디어 만나는군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악수를 하며 답했다. 앉으시죠. 뭐 좀 드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는 가죽 의자에 마주 앉았다. 그는 의례적인 인사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협력업체, 고객사, 심지어 당신의 옛 팀원들까지
다들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당신이 그 부서의 척추였다고. 나는 조용히 있었다. 그리고 다들 당신이 과소평가받고 승진해서 누락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민 대표가 계속했다. 우리 업계는 조용한 탁월함보다는 목소리 큰 사람에게 보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기계를 돌아가게 만드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그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검토해 보시죠. 그 안에는 채용 제안서가 들어 있었다. 지역 공급망 사업부 운영본부장. 파격적인 복리후생 태양 로지스틱스에서 받던 것보다 35%나 높은 연봉.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바닥부터 팀을 꾸릴 수 있는 전용 예산이었다. 나는 현장 실무와 전략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들로 팀을 꾸리길 원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우리는 세계의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핵심을 잡아줄 안정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나는 멍해져서 고개를 들었다. 저에게 본부장직을 제안하시는 건가요? 자율성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마이크로 매니징 안 합니다. 지한 씨는 이미 이 바닥의 소위 리더라는 사람들보다 훨씬 일을 잘한다는 걸 증명했잖습니까? 태양 로지스틱스가 수년 동안 심어놓은 내 머릿속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넌 그냥 비서야. 주제 파악해. 하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잠재웠다. 나는 그냥 비서가 아니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천천히 결정하세요. 민 대표가 말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합류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실장이 나를 배웅하며 웃었다. 민 대표님이 채용 때문에 이렇게 들떠하시는 건 처음 봐요. 이번 주에 여러 임원실을 뒤흔들어 놓으셨네요. 건물 밖으로 나와 거리를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지은 씨의 문자였다. 지은, 최 상무님 방금 경비원 대동에서 쫓겨났어요. 즉시 해고래요. 예고도 없이. 나는 메시지를 2번 읽었다.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왔다. 회계팀의 타마라. 아니, 이 과장이었다. 이 과장, 임시로 된 부장이 맡긴 했는데 전면 감사 들어간다는 소문이 있어. 시스템 붕괴랑 고객 이탈 책임 전부 최 상무한테 묻는 분위기야. 다들 불안해해. 드디어 일이 터졌다. 단순한 파장이 아니라 완전한 붕괴였다. 그런데 갑자기 화도 만족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한울 로지스틱스의 제안서에 서명했다. 태양 로지스틱스에서의 야근, 무시당했던 제안들, 개인적으로는 칭찬받았지만 공개적으로는 숨겨졌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팀원들을 생각했다. 지은 씨나 이 과장처럼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는 상사 밑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제 내가 항상 필요로 했던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명을 마친 뒤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작성했다. 최상무나 강준호, 태양 로지스틱스의 누구에게도 아닌 지은 씨에게. 지은 씨, 나 오늘 새로운 곳으로 이직 결정했어. 진짜 제대로 된 자리야. 팀을 새로 꾸릴 예산도 받았고 관심 있으면 나랑 같이 가자. 10초 후 답장이 왔다. 시간이랑 장소만 말해요. 무조건 갑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2통의 메시지를 더 보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수년간 조용히 간직해온 리스트를 꺼냈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한울 로지스틱스와 계약하고 3주 후 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5층 코너 사무실로 출근했다. 문패에는 지역 운영 본부장 이지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잠시 문 앞에 서서 그 무게를 실감했다. 거저 얻은 자리가 아니었다. 내가 쟁취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승진보다 더 희귀한 것을 손에 넣었다. 바로 신뢰였다. 새로운 회사, 백지 상태의 캔버스, 바닥부터 시작할 팀. 나는 누구를 원트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채용은 지은 씨였다. 그녀는 내 문자를 받은 다음 날 바로 사표를 던졌다. 2주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그럴 이유가 없었으니까. 이 과장이 그 뒤를 따랐고 IT팀 김 대리도 합류했다. 좁은 바닥이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나는 누구를 빼온 게 아니었다. 그저 더 나은 것을 제안했을 뿐이다. 존중, 발언권, 그리고 테이블에 앉을 자리를. 면접을 진행하고 지원서를 검토했지만 절반은 내가 과거에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다. 내가 얼마나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일하는지 지켜봤던 사람들. 월말이 되었을 때 나는 날카롭고 충성스럽고 경험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완벽한 팀을 갖추게 되었다. 너무 오랫동안 과소평가받아온 사람들이었다. 첫 팀 회의에서 나는 밝은 회의실 앞쪽에 서서 한 손에는 마커를, 다른 한 손에는 사명감을 쥐고 말했다. 저는 여러분을 감시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칭찬 한 번 못 듣고 수년 동안 해왔으니까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더 잘하기 위해 어떤 도구가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그 질문 하나로 2시간 동안 솔직하고 열정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우리는 엉망인 워크플로우, 낡은 소프트웨어, 소통 부재, 그리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부서를 떠받치느라 겪었던 번아웃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단순히 새로운 구조를 만든 게 아니라 낡은 것을 벽돌 하나하나 해체하고 그 자리에 더 나은 것을 지었다. 한편 태양 로지스틱스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내가 한울에 출근한 지 일주일 후 주요 고객사 중 하나인 세계 유통이 거래를 완전히 끊었다. 보도자료도 없는 조용한 종료였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다. 지은 씨가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친구와 점심을 먹고 와서 소식을 전해줬다. 소문은 홍수처럼 터져나왔다. 최상무는 해고당했고 강준호는 의미 없는 잡무부서로 좌천되었다고 했다. CEO는 경로했고 이사회는 내부 감사를 시작했다. 누군가 익명으로 내 업무 이메일 사본들을 인사팀에 보냈다는 얘기도 들렸다. 최상무의 차가운 해고 통보, 장기 근속 직원에 대한 승진 거부,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의 은폐 시도들이 담긴 메일들 말이다. 누가 보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짐작 가는 곳은 있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몇 달 동안 보지 못했던 번호로 전화가 왔다. 지한 씨? 망설이는 목소리였다. 태양 로지스틱스에 댄. 아니, 박 부장입니다. 내 책상을 정리하던 날 이후로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 소식은 들었겠죠. 그가 어색하게 말했다. 타격이 큽니다. 아주 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비공식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사회에 그 이메일들 지한 씨가 보냈습니까? 나는 그가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미소 지었다. 아니요, 부장님. 하지만 누군가 보내줘서 다행이네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틀렸어요. 당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에 대해서도. 나는 침묵했다. 상황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나는 창가에 놓인 화분들과 오늘 아침 지은 씨가 내 책상에 남겨둔 액자 속 문구를 바라보았다. 진정한 리더는 직함이 필요 없지만 이제 당신은 둘 다 가졌네요. 고마워요, 박 부장님.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전 이미 바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 주 금요일. 우리 팀은 첫 달 마감을 축하하기 위해 루프탑 바에 모였다. 우리는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중요한 것들에 대해 대화했다. 숫자나 마감 기한이 아니라 목표와 꿈,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인정받는 기분에 대해서. 태양 로지스틱스에서 10년은 더 버티려고 했었는데 지은 씨가 와인을 홀짝이며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시간 동안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일의 가치를 믿었으니까 버틴 거지. 내가 대답했다. 우리 모두 그랬잖아. 그리고 지금은요? 이 과장이 물었다. 지금은 내가 말했다. 우리 방식대로 하는 거지. 도시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태양이 지고 있었고 나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않았다. 작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부품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다. 나는 내가 항상 그래왔던 바로 그 사람, 유능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마침내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다. 새 직책을 맡은 지 3개월 후 한울 로지스틱스의 분기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지역 운영 효율성 32% 증가, 경쟁사로부터 대형 거래처 이곳 확보, 직원 유지율 역대 최고. 사내 공지 하단에는 민태영 대표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탁월한 리더십은 업무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지한 본부장과 그녀의 팀은 인재를 알아보고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모범 사례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12년 동안 배경소음 취급을 받던 내가 드디어 대화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틀 후 물류 제안서를 검토하던 중 뉴스 알림이 떴다. 태양 로지스틱스 고객 이탈 및 내부 혼란 끝에 글로벌 AX 화물 시스템의 인수합병. 기사를 클릭했다. 여느 기업의 부고 기사처럼 전략적 재훈이 우선순위 재조정이니 하는 말들로 가득한 건조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행간에 숨겨진 진실은 명확했다. 그들은 6개월 만에 5개의 주요 거래처를 잃었다. 그중 3곳은 나를 따라 한울로 넘어왔다. 나머지는 시스템과 프로세스, 그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직원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용히 떠났다. 강준호는 한 달 전에 퇴사했고 박 부장은 조기 은퇴했다고 했다. 사실상 잘린 거겠지만 승리감에 도취되거나 잔인한 만족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그저 확인받은 기분이었다. 내가 견뎌온 모든 것, 조용한 좌절, 무시당했던 헌신들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다 불태워버려서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짓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날 저녁 1년 넘게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태양 로지스틱스의 전직 인사 담당자였던 배 과장이었다. 나보다 조금 일찍 퇴사해 스타트업으로 옮겨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뉴스 봤어요. 주춧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야 알았나 보네요. 지한 씨가 자랑스러워요.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추고 지웠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솔직한 대답인 법이다. 3주 후 나는 지역 리더십 컨퍼런스의 연사로 초청받았다. 주제는 조용한 리더십과 지속적인 영향력이었다. 거절할까 했지만 태양 로지스틱스 회의실에 앉아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내 말을 가로막고 공을 가로채는 걸 지켜보며 투명 인간처럼 앉아 있었던 수많은 날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수락했다. 나는 200명의 임원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했다. 복수나 사보타주가 아니라 오판과 인내, 그리고 옳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저 비서라고 불렸던 시절에 대해, 시스템 붕괴와 빗발치던 전화, 침묵, 그리고 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나는 공감과 조용한 강인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성을 가지고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했다. 강연이 끝난 뒤 다른 회사에서 온 젊은 주니어 매니저 3명이 내게 다가왔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타협하지 않고는 정상에 오를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될 거고요. 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가치를 몰라주더라도 당신 스스로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해고 1주년이 되는 날, 지은 씨와 이 과장은 사무실에서 초콜릿 글씨가 적힌 케이크로 나를 놀라게 해주었다. 그들이 대체할 수 없었던 그 여자에게 나는 팀원들이 둘러선 가운데 소리내어 웃었다. 김 대리는 남부 지역 팀장으로 승진했고 이 과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었다. 지은 씨는 업계 시상식 후보에 올랐다. 그들 모두 성장하고 있었고 인정받고 있었고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물, 주스, 커피가 든 컵을 들어 올렸다. 상관없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내가 말했다. 그리고 지한 본부장님을 위하여. 지은 씨가 덧붙였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리를 불태울 필요는 없다는 걸 증명해 주셨으니까요.
때로는 그냥 더 좋은 다리를 건너면 되는 거였어요. 우리는 건배했고 나는 한때 다른 사람들의 회의실에 조용히 앉아있던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우리는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아니었다. 가장 화려한 사람들도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강물 속의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승리한 것은 우리였다.